이 시간에 말씀드릴 세부 내용으로는 파워 시스템 디자인 프로세스와 그에 해당되는 과정을 실제 예를 들어 설명드린 후 DC-DC 모듈들을 포함하는 파워 시스템 통합 구조와 이에 필요한 추가 회로 및 기능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파워 소스와 디커플링, 인풋 필터 회로와 안정도 해석, 아웃풋 필터와 이에 따르는 트랜전트 리스판스, 특수 부하인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또 파워 시스템 구성 시에 안전 규격과 시스템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모듈을 병렬로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커런트 쉐어링과 고장 시 시스템 셧다운 방지를 위한 폴트 톨러런스 구성 방안들에 대해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인풋 아웃풋 시그널링 시에 필요한 고려 사항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DC 파워 모듈을 적용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중 크게 3가지 정도의 장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능의 파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높은 신뢰성과 효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종류의 파워 모듈들을 사용해서 높은 전력 밀도와 고효율, 그리고 우수한 다이나믹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렉서블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파워 시스템 구조를 빠르고 신뢰성 있게 디자인할 수 있으며, 일단 개발이 완료되면 다양한 설계 요구사항과 다른 전력 사양에 맞도록 쉽게 확장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 개발 도중 전기적인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쉽게 동일한 핀투핀의 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3번째 장점은 설계 구상에서 최종 개발 완료까지의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파워 시스템 구성 및 디자인에서의 프로세스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요구사항을 파악한 다음 적용 가능한 모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어떤 부하인지, 어떤 입력 전압인지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그러한 시스템 동작을 위한 파워 소자 및 모듈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 시스템의 입출력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정리 또는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스템 구조가 확립이 되어야 하고 입출력 변환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파워 부품들을 선정합니다. 이때 파워 시스템 구성이 전체적으로 다시 고려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파워 레일만 기존 시스템에서 변경 또는 추가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 사용 가능한 파워 모듈들을 이용하여 파워 시스템 구성을 완료하고 블록 다이어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듈 구성을 마무리하고 모듈 간의 인터페이싱이나 특수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한 추가 회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입출력 필터, 전압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그럼 이 3가지 단계를 예시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DC-DC 시스템의 동작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동작 전압, 전류, 전력을 오른쪽과 같이 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단계에서는 특수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비고란에 기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 예에서는 1.2V 부하의 경우 타이트한 레귤레이션 조건과 피크 200A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또 2.2V 부하의 경우는 정전류에 대한 레귤레이션 요구가 있으며 사양의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와 블록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오른쪽에서부터 시스템 각각의 출력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출시된 사용 가능한 파워 모듈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파워 모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파워 모듈을 위해 할당된 공간, 아이솔레이션의 필요 여부 또는
하이 파워의 CPU, GPU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PDN 구조 등의 물리적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예에서는 1.2V와 2.2V 부하를 위해 바이코의 팩토라이즈드 파워 아키텍처인 PRM과 VTM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적용된 파워 모듈들의 데이터 시트에서 발표하고 있는 효율 그래프를 통해 업스트림 컨버터의 출력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48V 출력의 경우 최소 8.9A 이상의 출력이 가능한 컨버터를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출력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2.2V 부하의 전류가 60A에서 120A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예에서는 해당 모듈을 하나 더 병렬로 적용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플렉서블한 디자인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파워 모듈을 적용하는 가장 큰 이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파워 모듈의 최종적인 구형과 이에 따라 추가되어야 하는 부가적인 회로들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먼저 파워 모듈을 사용하시는 개발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파워 모듈은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파워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파워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혹은 반드시 부가회로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부가회로가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EMI 규격을 만족하기 위한 필터링 회로가 있으며 모듈이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보호회로가 있지만 이 보호회로가 모든 어브노멀한 상황을 고려해서 개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가적인 보호회로 역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소스와 로드 특성에 따라 디커플링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특수 사양의 로드에 따라 혹은 다이나믹 리스판스 특성에 따라 부가 회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신뢰성 장비 등에서 요구되어지는 리던던스 시스템 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시스템의 컨트롤러와 연결이 되어 동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전원 온오프의 파워 시퀀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가적인 회로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DC-DC 컨버터의 경우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외부 시스템들을 예시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스의 용량 또는 소스의 임피던스, PCB 레이아웃이나 케이블 체결에 의해 발생되는 입력 측 라인 임피던스, 안전규격과 관련한 퓨즈의 선정, 파워 소스와 파워 시스템을 노이즈나 트랜전트 시에 완충시킬 수 있는 디커플링 회로, 그리고 입력단에 위치한 입력 측 필터, 트랜전트 또는 서지에 대한 보호 회로, 아웃풋 리플과 노이즈와 관련 있는 아웃풋 필터, 그리고 PCB 레이아웃이나 케이블 체결에 의해 발생되는 출력 측 라인 임피던스로 인해 출력 전압 센싱에 대한 정확도가 낮을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컨트롤 회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워 소스와 파워 시스템 간의 연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 파워 시스템에서는 DC 파워 소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시스템 성능뿐 아니라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신호 특성 측면에서는 파워 용량이 충분한지, 충분한 공급 전압 범위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AC/DC 정유기 유형의 소스에서 제공되는 경우는 수밀리 또는 수십 밀리세컨드 동안 라인 드랍이나 기타 비선형 동작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신호 특성의 경우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필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신호 측면에서 고려사항으로는 파워 소스의 아웃풋 임피던스, 또 파워 소스에 연결된 파워 디스트리뷰션 패스에 대해서도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필터링과 관련된 고려사항입니다. 적절한 필터 회로를 설계하고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이즈의 소스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DC-DC 컨버터의 스위칭 동작들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생 회로 소자 등은 다양한 경로로 노이즈 커런트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노이즈 커런트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먼 모드 노이즈로서 주로 컨버터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고전압 스위칭 노드와 기생 캐패시턴스를 통해 커플링됩니다. 다른 하나는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로서 컨버터의 스위칭 특성에 의해 생성되지만 컨버터의 플러스 입력 단자와 마이너스 입력 단자 사이에서만 순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이즈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스템 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예의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노이즈에 매우 민감한 시스템인 통신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이 다른 두 개의 DC-DC 컨버터와 같은 DC 소스로부터 입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DC-DC 컨버터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그 자체 시스템의 이상 동작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다른 통신 시스템, 제어 시스템의 동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되는 인풋 필터는 스위칭 컨버터의 노이즈를 회로 내부의 그라운드로 바이패스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 파워 소스를 함께 사용하는 다른 전자기기로의 노이즈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한 시스템의 노이즈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필터 회로는 어떤 규격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에 제시된 어플리케이션별 대표적인 규격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노이즈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응용 소자들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커먼 모드 노이즈 개선을 위한 커먼 모드 초크는 플러스 입력 및 마이너스 입력 단자를 따라 컨버터에서 흘러나오는 커먼 모드 전류에 대해 높은 임피던스 경로를 제공합니다. 또 접지로의 경로를 제공하는 Y 캐패시터와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반면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X 캐패시터와 라인 캐패시터가 사용됩니다. X 캐패시터는 라인 간의 경로를 형성시켜 노이즈의 경로를 만들어주고 라인 인덕터는 라인의 임피던스를 추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필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L과 C 두 가지 소자로만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언댐프드 LC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오른쪽의 주파수 특성을 보시다시피 고주파 대역에서 마이너스 40dB의 좋은 감쇄율을 보이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컷오프 프리퀀시에서는 높은 피킹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피킹을 줄이기 위해 인덕터에 병렬로 댐핑 저항을 추가하는 심플리파이드 시리즈 댐프드 LC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의 특징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피킹은 거의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주파 대역에서 마이너스 40dB가 아닌 마이너스 20dB로 감쇄하는 특성을 보여 고주파에서의 감쇄 특성은 그다지 좋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덕터의 병렬로 댐핑 저항과 댐핑 인덕터가 추가된 시리즈 댐프드 LC 필터, 그리고 캐패시터의 병렬로 댐핑 저항과 댐핑 캐패시터가 적용된 패러렐 댐프드 LC 필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피킹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고주파 대역에서도 마이너스 40dB의 좋은 감쇄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터의 특성을 확인하셔서 적합한 필터를 선정하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스 임피던스를 고려한 시스템 안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압 레귤레이션을 지원하는 파워 모듈들은 경우에 따라 파워 소스의 임피던스와 예기치 않게 상호작용을 일으켜
불안정한 동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에 따라 소스 임피던스가 크게 되어 소스 용량이 한정되게 되는데, 이는 입력 측 케이블 길이와 필터 회로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압 레귤레이션을 지원하는 파워 모듈들은 컨스탄트 파워 로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부적절한 댐핑 필터와 모듈 입력 측의 잘못된 필터 설계는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간단한 식을 보시면 입출력 전달함수 K로 표시된 소스와 로드는 그 자체로 안정적인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TMLG로 표시된 값이 1보다 작다면, 다시 말해 소스 임피던스가 로드 임피던스보다 작다면 전체 시스템은 항상 안정적인 영역에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스 임피던스가 컨버터의 입력 임피던스보다 작아야 시스템은 안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이나 커넥터 등의 임피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당한 디커플링 캐패시터가 없다면 파란색으로 나타내어진 소스 임피던스는 특정 주파수 이상에서 컨버터의 입력 임피던스보다 커져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적절한 설계값으로 입력 측에 적용하면 우측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분홍색 파형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스 임피던스를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컨버터의 입력 임피던스보다 낮게 만들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토탈 소스 임피던스와 컨버터의 입력 임피던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컨버터 컨트롤 루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또한 다이나믹 특성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듈 스타트업 시 입력 전압의 오실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로드 스텝 변화 시와 여타 다른 트랜전트 상황에서도 입력 전압에 오실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댐핑 회로를 적용하면 이러한 임피던스 상호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스와 시스템 간의 임피던스를 분리시켜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해석은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장 낮은 입력 전압과 최대 파워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파형은 적절하지 않게 필터가 설계됐거나 필터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로서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토탈 소스 임피던스가 컨버터의 입력 임피던스보다 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초록색의 파형은 적절하게 댐핑이 되어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토탈 소스 임피던스가 컨버터의 입력 임피던스보다 항상 작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력 측 필터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출력 전압의 리플 크기를 먼저 고려하여 출력 필터 설계를 진행하지만 매우 동적인 부하의 경우라면 많은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그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렬로 연결된 인덕턴스입니다. 부하의 최대 DIDT를 알고 있다면 아래의 식을 통해 인덕턴스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인덕터를 선정하고 나면 어떠한 주파수를 차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쇄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고려해서 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를 선정한 다음 아래 식을 기반으로 캐패시턴스를 선정하면 아웃풋 LC 필터가 디자인되게 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C-DC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실제 설계 레이아웃의 기생 캐패시턴스, 기생 인덕턴스의 영향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필터의 배치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EMI 필터의 위치는 컨버터와 최대한 가깝게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PCB 트레이스로 인한 레지스턴스와 인덕턴스를 최소화하기 위함이고 높은 DIDT 커런트 루프를 최대한 짧게 하여 높은 DIDT 커런트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은 PCB 레이아웃이 필터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덕턴스와 레지스턴스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인덕터의 경우는 트레이스 간에 발생한 용량성 기생 캐패시턴스로 인해 노이즈의 우회 경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생 캐패시턴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PCB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 좋은 예와 나쁜 예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쁜 예로는 인덕터의 양 단자의 낸드의 크기가 커져 낸드 간에 기생 캐패시턴스가 커지고 있으며 커먼 모드 초크의 케이블에 낸드가 근접해서 기생 캐패시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기생 캐패시턴스를 최대한 줄이도록 PCB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터 설계 시 부품들의 디레이팅과 저온에서의 퍼포먼스 특성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예로 캐패시터의 경우는 동작 전압, 온도, 주파수와 사용 기간에 따라 디레이팅이 발생합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캐메트사의 6.3V X7R MLCC의 경우 6V 인가 시 캐패시턴스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는 저온 고주파에서 캐패시턴스가 많이 손실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력 부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항 부하인 경우 컨트롤 루프 응답이나 트랜전트 응답에는 영향이 없지만 RLC가 결합된 복합 부하라면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출력단에 다운스트림 컨버터가 적용되는 경우 컨트롤 루프 응답과 트랜전트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계 및 검증 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인덕티브 로드인 경우 턴 오프 상황에서 인덕티브 로드에 저장된 에너지로 인해 큰 역전압이 발생하여 부품 소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고주파는 역시 전체적인 컨버터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턴 오프 상황에서 아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품의 소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펄스성 부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펄스성 부하란 피크 파워는 매우 높지만 그 피크의 지속 시간은 매우 짧은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펄스 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피크 파워를 지원할 수 있는 컨버터를 설계하는 방법은 불필요하게 사이즈와 무게가 증가하게 되고 코스트 또한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컨버터 시스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패스 캐패시터, 히트싱크 또는 쿨링 시스템과 같은 부가적인 사항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평균 전력 응용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kW의 피크 파워가 1ms 동안 지속되고 5ms 동안 부하가 없다면 그 평균 파워인 500W를 지원할 수 있는 컨버터를 적용하고 캐패시터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 피크 파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무게, 사이즈, 코스트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부하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전압 강화를 유지하며 부하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전력 응용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컨버터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컨버터는 커런트 리미트와 파워 리미트 상태에서도 동작해야 합니다. 이는 부하의 피크 펄스 동안 부하 전류의 대부분이 출력단의 큰 용량의 캐패시터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컨버터는 커런트 리미트 또는 파워 리미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출력단의 에너지 저장 장치인 캐패시터의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값이 DC-DC 컨버터의 허용치인지 확인해야 하며 그리고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전압 리플을 감안하여 캐패시터의 전격 전압이 동작 전압의 140% 이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높은 전류로 인한 발열을 고려하여 하이 템퍼러처,
고신뢰성 캐패시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동작 특성과 크기를 고려하여 적당한 타입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안전 규격과 보호 회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위해 어떤 유형의 퓨즈 요구사항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파워 모듈에는 제조업체의 설명서에서 제공되는 세이프티 에이전시 컨디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최신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당 문서를 적용하는 데 어떤 유형의 퓨징이 필요한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퓨즈는 시스템 안전을 위한 두 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전류 또는 단락 발생 시 서멀 데미지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둘째로 고장이 발생한 서브 시스템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스템 내부의 퓨즈 배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래 보시는 예에서는 3개의 파워 모듈의 필터 앞단에 각각 퓨즈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비저령 컨버터의 고장이 발생해도 해당 퓨즈의 개방으로 인해 나머지 시스템은 계속 정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퓨즈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커런트 레이팅과 온도 디레이팅을 살펴보겠습니다. 퓨즈의 전격 전류는 보호 회로가 적용된 시스템의 경우 마진 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최대 연속 동작 전류보다 크게 적용을 해야 하고, 최대 입력 전류는 아래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 입력 전압과 효율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퓨즈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퓨즈 노후화와 불필요한 트립 방지를 위해서 실제 설계 시 25에서 50%의 디레이팅을 감안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도 디레이팅 역시 고려사항입니다. 퓨즈 제조업체는 데이터 시트에 온도 디레이팅 그래프를 발표하고 있으며 그 예로서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퓨즈 제조업체는 약 25도의 온도에서 전류 전격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도를 기준으로 온도에 따라 커런트 레이팅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퓨즈의 고려사항으로는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가 있습니다. 퓨즈의 DC 전격 전압은 허용 가능한 최대 내전압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퓨즈 선정에 있어서 입력 전압 변동은 퓨즈 동작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퓨즈의 전격 전압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상되는 최대 전압 또는 이보다 큰 전압 입력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파워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 적절한 퓨즈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격 차단 전류는 전격 전압에서 퓨즈에 의해 차단될 수 있는 최대 고장 전류를 나타내며, 퓨즈의 전격 차단 전류는 최대 허용 숏서킷 전류를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퓨즈의 전격 전압 및 차단 전류의 사양은 입력 전압이 AC인지 DC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퓨즈의 데이터 시트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적합한 퓨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류 및 시간에 의한 퓨즈 멜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스퀘어T는 퓨즈를 녹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에 해당하는 퓨즈의 파라미터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펄스성 전류 과부하는 일반적으로 열에 의한 퓨즈의 조기 개방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원인은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시에 발생하는 인러시 커런트, 캐패시터 충전 전류,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트랜전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퓨즈 선정 시에 예상 전류 파형과 해당 파형의 줄 에너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대표적인 파형과 해당 I스퀘어T가 있습니다. 퓨즈의 트립 없이 허용해야 하는 예상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 값이 퓨즈의 I스퀘어T 전격보다 작도록 퓨즈의 I스퀘어T 전격을 확인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펄스성 웨이브폼의 발생 빈도수를 예상하여 펄스 팩터 값을 식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퓨즈 관련 고려사항들로는 먼저
퓨즈가 오픈되었을 때 낮은 전위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퓨즈는 반드시 접지되지 않은 쪽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상의 특별한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액체에 침수시키는 형태의 리퀴드 쿨링 어플리케이션 등에는 퓨즈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퓨즈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 과부하 상태에서도 퓨즈가 트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류 전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샤시 접지를 포함한 도체와 같은 매개체는 세이프티 스탠다드에 의거하여 허용 가능한 온도 상승을 고려하여 퓨즈 전류 전격의 150에서 200%를 흘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듀얼 바이어스드 파워 서플라이를 소스로 사용하는 모듈의 경우에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라인에 각각 퓨즈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스파이크와 서지 트랜전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워 모듈은 동작 영역을 벗어난 입력 트랜전트 전압에서도 견뎌야 합니다. 이러한 트랜전트 상황은 인덕티브 로드를 스위칭하거나 모터 어플리케이션에서 속도가 변경될 때 나타내게 되며 또 어떠한 폴트 컨디션이 해제되는 순간이나 순간적인 정전 시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속 시간은 짧은 반면에 매우 높은 피크 전압을 가지며 서지의 경우는 다소 낮은 피크 전압을 가지지만 지속 시간은 매우 길 수 있습니다. 트랜전트 억제 레벨은 입력 전압 트랜전트의 심각성과 적용해야 하는 표준 규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밀 스탠다드 12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파이크와 서지에 대한 피크 전압 및 지속 시간에 대한 규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스테이지로 이루어진 트랜전트 보호 회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TVS 다이오드가 주로 적용됩니다. TVS 다이오드는 100마이크로세크 정도의 패스트 트랜전트 억제 기능을 제공하는데 로 에너지 스파이크에 하이 볼티지를 억제할 수 있으며 좀 더 큰 에너지의 트랜전트를 억제해야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낮은 Q 팩터를 갖는 LC 필터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TVS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TVS 다이오드 보호를 위해 전단에 퓨즈도 함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크 펄스 파워 디서페이션을 증가시키기 위해 TVS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VS 다이오드를 선정할 때 확인해야 하는 파라미터 중 하나는 최대 전격 스탠드오프 전압입니다. 이 전압이 DC-DC 컨버터의 동작 범위 내에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 고려사항은 TVS 다이오드가 에버런치 상황에 놓이게 되는 파라미터인 브레이크다운 전압과 클램핑 전압입니다. 파워 모듈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순시 전압보다 이 값들은 낮도록 선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액티브 클램프 스테이지로 다소 긴 지속시간의 서지 전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FET의 선정은 모듈의 입력 가능 허용 전압에 따라 이루어지며 하이사이드 N채널 FET 구동을 위한 오실레이터와 차진 펌프 회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회로를 복잡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N채널 FET가 P채널 FET보다 RDS-on이 약 3, 4배 낮기 때문에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FET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파라미터로는 드레인 소스 간의 볼티지인 VDS가 있으며 이 전압은 예상되는 피크 서지 전압보다 커야 합니다. 드레인 커런트는 모듈의 풀 로드 입력 전류보다 커야 하며 드레인 소스 간의 온 저항은 시스템의 효율과 서멀 매니지먼트와 관련 있는 팩터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SOA와 트랜전트 서멀 임피던스는 특정 클램핑 전압에 대한 요구사항과 모듈 인풋 파워를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한 후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듈 병렬 연결 시에 커런트 쉐어링 특성과 폴트 톨러런트 어레이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 병렬 연결 시의 커런트 쉐어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듈 병렬 연결은 전체 아웃풋 파워 용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으로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려사항은 병렬 연결된 모듈들의 전체 아웃풋 파워 디레이팅과 병렬 연결된 모듈들이 단일 모듈이 기동할 수 있는 최대 부하 캐패시턴스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고장 해제 후의 리커버리입니다. 모듈은 일반적으로 고장이 해제되면 자동 리커버리가 됩니다. 그러나 병렬 동작 시에는 이러한 동작이 외부 제어 회로에 의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병렬로 연결된 모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하 전류가 각각의 모듈들을 통해 균등하게 분배되어 흘러야 합니다. 이는 서멀 스트레스 측면에서 각 모듈들의 신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하 전류가 더 많이 흐를수록 출력 전압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다른 모듈의 부하 전류가 증가하는 형태의 드롭 쉐어링과 각 개별 모듈의 전류를 모니터링하여 각각의 전류가 균등하게 공유되도록 제어하는 액티브 커런트 쉐어링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레이 연결 시 모듈 간의 동작 주파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트 프리퀀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프리퀀시는 모듈 간의 특성 차이 또는 주파수 변동에 의해 발생한 다소의 주파수 차이로 2차적으로 생성된 주파수를 말합니다. 이러한 비트 프리퀀시로 인해 발생된 서큘레이팅 AC 리플 커런트는 시스템 안정도나 전력 품질의 저하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드백 컨트롤 루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하나의 컨버터 모듈의 스위칭 프리퀀시 노이즈로 아웃풋 오실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러한 노이즈는 다른 컨버터에 보다 높은 주파수로 고주파 교란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입출력단의 필터가 내부에서 발생한 노이즈 전류를 내부에서만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러한 비트 프리퀀시 전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 모듈을 이용한 리던던트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트 토러런트 어레이를 적용하는 이유는 하나의 DC-DC 컨버터의 고장 시에도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파워 시스템 디자인 시 추가 모듈을 적용을 통해 M+1 또는 M+M 구성으로 다소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시스템 운용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듈의 출력단에 오어링 다이오드를 적용하면 출력 단락 등의 고장 발생 시 파워 시스템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 강화로 인해 발열이 발생하므로 포워드 볼티지 드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VF 전압이 낮은 다이오드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다이오드 대신 모스 FET를 적용한다면 다이오드 적용 시보다 효율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듈의 입력 및 출력 단자에 적용되는 파워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파워 모듈에는 파워 모듈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저전압, 저전력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한 신호 및 인풋 아웃풋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듈의 출력 전압 조정, 이네이블과 디스에이블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폴트 신호와 온도에 해당하는 전압 레퍼런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PM버스의 경우 그와 더불어 입력 UVA로, OVA로, 전류 리미트 등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온도에 대해서도 훨씬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입력 전압, 출력 전압, 그리고 전류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모트 센싱 레귤레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력단의 라인 임피던스에 의해
출력 전압에 드랍이 발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리모트 센싱 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리모트 센싱은 크게 모듈 내에 해당 기능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경우와 모듈 외부에 루프 컴펜세이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모듈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전류가 흐르는 파워 시스템에서는 전압 센싱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하 바로 앞단에서 출력 전압을 센싱하여 모듈로 시그널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파워 그라운드와 시그널 그라운드를 분리하여 PCB 디자인을 하게 되면 잠재적인 노이즈 인터페런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파워 그라운드에는 대전류의 패스로 DC-DC 컨버터의 스위칭 동작에 의한 스위칭 노이즈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위칭 노이즈들이 파워 시스템 내에 생성된 기생 성분들로 인해 시그널 그라운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그널 그라운드와 파워 그라운드를 연결할 때에는 시그널 그라운드 패스를 파워 그라운드에 어떠한 한 포인트에서 분기시켜 PCB를 디자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